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해외 취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성애 과장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되게 춥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왔는데 여기 강의실이 꽉 차다 못해 뒤에까지 앉아 계시는 거 보고 좀 솔직히 지금 긴장이 좀 많이 되는데요. 중간에 제가 약간 목소리가 좀 떨리더라도 이제 그럼 여러분의 이제 강렬한 눈빛 때문에 떨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바쁘신 주말이고 뭐 애인이 있으신 분들은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만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가족과 함께 이렇게 주말에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데 이 귀한 시간 먼저 내어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는 그래가지고 저희 그 학교 교수님 분의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좀 다양한 루트, 이제 좀 시야의 전환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 해외 취업이라는 거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해외 취업을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 작은 도움이 되고자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제가 이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저희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정말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안내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입니다.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제 해외 취업 업무라고 하고 있는 거를 위탁받아서 집행하는 기관이고요. 아마 이제 월드잡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지금 처음 들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이따가 한번 가시면서 월드잡 한번 검색해 봐 주시면 이제 이게 왜 월드잡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지 어느 정도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해외 취업 업무뿐만 아니라 저희 공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이제 아마 사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대신에 그건 좀 아시더라고요. 휴넷이라고 하면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뭐 채용 관련해가지고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있죠. 바로 NCS입니다. NCS 개발하고 그리고 기업 컨설팅을 하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채용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전국적으로 이미 NCS 기반 채용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도 저희 공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 공단은 보시면은 알다시피 아마 사람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이 정도로 소개를 하겠고요. 네, 바로 이제 오늘 드리게 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해외 취업은 그동안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해외 취업하면은 지금 나라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가장 취업자가 많은 일본과 그리고 이제 중남미 쪽으로 좀 가지고 왔어요. 혹시 나중에 또 추가로 이제 다른 나라 쪽으로 하시게 된다면 그때 또 한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정부에서 이제 해외 취업하면 또 가장 많이 좀 궁금해하는 게 국내 취업이라는 거는 좀 정보가 좀 많은데 해외 취업에서는 정보를 좀 얻기 힘들다. 아무리 내가 구글을 찾아봐도 뭐 네이버를 찾아봐도 정보를 찾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여러분들 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또 강력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해외 취업해가지고 워낙에 좀 기사들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온 기사는 아마 일본 관련돼서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이제 뭐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 일자리가 없어서 일본어를 못해도 의지만 있다면 채용을 하겠다 하는 기사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대나 아니면 청년 실업자들이 거의 지금 최대치라고 할 정도로 지금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숫자인데요. 그 상황에서 이제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좀 시야가 전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해외 취업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일자리 도피 차원에서 해외 취업을 해라. 그거는 좀 말이 안 맞죠. 만약에 생각을 해보셨을 때.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해외 취업이라는 게 단순히 일자리 도피나 아니면은 국내가 취업이 안 되니까 해외를 가겠다.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드물어요. 오히려 나는 내 커리어를 쌓아서 좀 더 전문가로 성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기 때문에 해외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제 끝에 자아실현 및 경력 개발 그리고 전문직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해외 취업의 장점을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해외 취업이라고 하면 되게 인식이 좀 안 좋았어요. 가가지고 막상 가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하는 것도 단순 노무 집중이 좀 많았고, 그리고 일하는 거에 비해서 돈도 많이 못 받고, 그리고 휴일도 보상이 잘 되지 않는 약간 그런 일자리들 위주로 많이 간다라고 하는 인식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성이 좀 더 대두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해외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직을 할 수 있든가, 아니면 그 해외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도 살릴 수 있는 직무 위주로 주로 이제 채용 알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덕분에 임금 상승도 같이 이루어지고, 같이 그와 더불어 근로 조건도 점점 더 좋아지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치를 한번 보실게요. 취업자 수 보시면은 이제 연간 봤을 때는 2016년부터 18년도 3개년치 정도만 가지고는 왔는데 거의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보시게 되면은 평균 연봉 같은 경우도 16년부터 18년 해가지고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게 딱 보셨을 때 생각보다 안 많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취업 평균 연봉은 근데 전체 취업자이기 때문에 나라별로 또 급여 체계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호텔 직종 같은 경우는 연봉 얼마 받으실 것 같으세요? 처음 나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이 적어요. 그래서 호텔 직종으로 만약에 처음 입사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연봉이 1,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죠. 근데 일부러 거길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싱가포르에서 호텔 쪽으로 일을 하시게 되면 일하는 호텔이 거의 대부분 다 글로벌 브랜드에다가 그리고 5성급 호텔이에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깨어 있으신 분은 차라리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경력을 쌓아서 다른 호텔로 이직을 하겠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가서 일부러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처럼 이제 보면은 연봉은 좀 낮지만 일자리는 괜찮은 직종이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껴있기 때문에 급여가 좀 낮게 측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쭉 보시면 근로 조건이 점점 좋아지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 다음 국가별 분포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일본이 실제로 취업자는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그래프 보시면 이제 홍콩, 싱가포르, 중국, 중남미, 그리고 기타 국가 같은 경우는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아세안 국가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렇게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직종별 같은 경우도 보시면 거의 대부분 일반 사무직종, 그래서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인사, 그리고 관광 서비스 이런 직종들도 다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IT라든지 그리고 기계 분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취업 현황이 좋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지금 전체 지금 가지고 온 제가 해외 취업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통계치를 가지고 왔고요. 오늘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곳은 제가 이제 가장 아까 취업자가 많았던 일본, 그리고 중남미 쪽 국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취업을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커리어를 쌓아서 움직이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다가 보면은 제가 이제 완전히 다 일본만 설명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우리나라랑 좀 비교도 해드리고, 그리고 다른 국가들 중에서 이제 지금 워낙 전공이 다양하시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국가 같은 경우도 좀 예시로 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일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이나 우리랑 좀 되게 일단 가깝죠.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과 우리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공채 문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다른 나라 뭐 미국이라든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싱가포르, 뭐 중남미, 뭐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공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할 때면 그때마다 채용이 이루어져서 실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가 오셨다라고 할 때는 정말 하루 종일 어쩔 때는 주기적으로 계속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채 시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면은 올해 같은 경우 채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입사 일자는 올해 아니면은 늦어도 2020년 초반에 다 입사가 다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올해 열심히 내가 원서를 쓰고 그리고 막 면접을 봐서 합격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올해 취업을 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시 채용이 아닌 일반 정규 공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규 공채는 입사 날짜가 내년도 4월 1일 아니면 10월 1일 이렇게 한 4월, 10월 이렇게 날짜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준비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특히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공채는 지금 대학교 졸업 예정자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 졸업하신 지금 여기 한국사이버대 졸업하시면 이제 그 학위증 나오잖아요. 그거 다 인정이 돼서 비자 발급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발급 받으시게 되는 그 날짜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가장 취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셔서 이제 뭐 필기시험이라든지 면접 전형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채용 입사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시면 되세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하나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채용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아무래도 전에 있었던 업무가 인자스팀 업무였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다 이제 직무 중심, 원래는 좀 이렇게 스펙 중심이었다가 이제는 뭐 나이 쓰면 안 되고 그리고 뭐 학교 쓰면 안 되고 전공도 쓰면 안 되고 해서 블라인드 채용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예전에는 뭐 지원 동기가 뭐예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돼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감명 깊은 책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이 이루어졌다면 요즘에는 이제 직무 기반으로 해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당신이 담당자라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하고 약간 문제 해결력을 주는 문제로 질문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스타일이.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조금 이제 직무 중심이 아니라 약간 본인의 역량, 잠재성을 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 준비를 만약에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분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뭐 면접 질문에서 혹시 뭐 학창 시절에 가장 뭐 힘들었던 경험이 무엇이냐 아니면 학창 시절에 가장 열심히 했던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막 고민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뭘 해야 더 잘 보일까? 뭘 해야 더 내가 임팩트를 줄 수 있을까? 약간 해서 본인이 좀 힘들었던 경험이라든지 실패했던 경험들은 좀 약간 감추려고 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본에서 봤을 때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패한 경험도 그 사람의 하나의 역량이라고 보통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하게 되면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이 실패가 다음의 성공을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 약간 그렇게 위주로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거 아니면 정말 나는 특이한 케이스로 하나 질문을 받았던 게 있는데 학교 다니거나 아니면 당신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열심히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고 질문이 나왔었대요. 근데 좀 기억에 남는 답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는 어떤 남자분이 대답을 했었습니다. 저는 연애를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쵸? 뭐 무슨 자기 연애한 게 자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일본에서 물었답니다. 왜 그렇게 대답을 했냐? 그랬더니
물론 연애를 자기는 이제 쉼없이 연애를 중간에 공백기 없이 연애를 많이 해서 이제 여자친구들이 좀 많이 만났었대요. 하지만 연애를 함으로써 인해서 연애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고 배려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뭐 사랑에 대해서 배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본 면접관들이 끄떡끄떡 하더니만 당신 합격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만의 히스토리 좀 특이한 경험이다 아니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좀 이건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경험이라도 여러분들만의 스토리가 있고 나는 그걸 또 무엇을 통해서 배웠다 라고 설명을 하실 수만 있다면 아마 일본 면접은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는 결국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번 그 다음에 좀 보실게요.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일본 채용 전형이라든지 뭐 면접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취업 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취업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비자 요건입니다. 나는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날의 비자가 만약에 비자 요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가실 수가 없어요. 비자가 안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지금 이 뒤에 뭐 입학 설명회도 있고 하니까 입학을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뭐 현재 뭐 재학생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조건들을 한 번씩 내가 희망하는 국가의 취업 비자 발급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만약에 좀 바로 찾아보시기 힘드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까 제가 사이트 하나 말씀드렸죠. 지나가듯이 말씀드린 거. 월드잡 들어가시면 이제 각 나라별로 뭐 취업 비자는 어떻게 되어 있고 발급 요건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본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다시 돌아가서 일본 같은 경우에 나와 있는 취업 비자는 좀 명칭이 길어요. 기술, 인문지식, 국제사무 요 비자라고 보통 비자로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하고 계시는 전공 있으시잖아요. 전공이랑 연계된 직무가 아니면 솔직히 비자 발급이 좀 어렵습니다. 바로 그거 아니면 근데 만약에 나는 전공 말고 전공 분야 말고 다른 분야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그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비자가 나와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전공 분야랑 취업 직무 분야랑 비자 발급 요건은 그닥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회사에서 합격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가장 단적인 예를 들면 나는 뭐 경영학부를 전공했는데 IT 회사로 취업을 했다. IT 엔지니어로. 그런 경우도 취업 비자 발급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따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중남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전공 분야라든지 그런 전공 분야와 그리고 뭐 비자 발급, 직무 분야의 연관성이 비자 발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 대부분 같은 경우는 전공이 그렇게 막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네, 한번 발급 자격 요건은 지금 여기 하단에 있는 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학교 전공학원 졸업하신 분 아니면은 뭐 따로 뭐 이렇게 뭐 학부 뭐 대학교를 나오지 않고 그냥 고졸학력으로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0년 정도 경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실제로 고졸자가 취업을 하기는 해외 취업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선호하는 국가로는 좀 어렵고요. 오히려 약간 동남아 쪽, 뭐 말레이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는 취업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본 먼저 취업 비자를 받고요. 그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 게 일본에서 가장 이제 취업이 많이 되는 직종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일본이 가장 취업자가 많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요새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바로 IT 업종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관광 서비스직, 세 번째로는 종합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IT 업종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실제 나와 있는 IT 직종과 관광 서비스 직종은 전체 일본 취업자들 중에서 80%를 차지를 해요. 생각보다 되게 많죠. 그죠? 그래서 IT 분야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뭐 전체 취업자가 5,000명이다. 그럼 한 40% 정도 차지하고요. 관광 서비스 직종이 4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크게 보면은 이제 제가 N3, N2, N1 이렇게 적어놓은 게 보이실 텐데요. 일본어 능력 시험 점수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거는 지원 자격 요건으로 들고 온 거고요. 실제로 취업하신 분들 보면은 이것보다 다 한 단계씩 위에요. 그러니까 혹시 일본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 특히 뭐 나는 뭐 IT 쪽이나 아니면 좀 다른 뭐 이공계 쪽으로 좀 다른 분야로 나가고 싶다, 기술계 쪽으로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N2까지는 취득해 주시고요. 그거 말고 나는 뭐 일반 사무직종이나 아니면 통역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N1까지 다 취득을 해 주셔야 나중에 직업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폭이 좀 더 넓어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여기 두 번째 가운데 보면은 관광 서비스 직종,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생각을 했었을 때는 내년에 도쿄올림픽 있으니까 약간 올림픽 특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올림픽이 끝나면 정작 한국인 채용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고서는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뭐 그 일본에 있는 뭐 H 호텔이라고 하는 좀 이제 어쨌든 글로벌 호텔 쪽으로 해서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일본에 있는 뭐 올림픽 특수와 관계없이 한국인들을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서 채용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분야 같은 경우 뭐 호텔이라든지 아니면은 공항 지상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서비스 직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올림픽 이후에도 앞으로 향후 한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될 거라고 예상되는 직종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가 바로 종합사무직인데요. 종합사무직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신졸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많이 뽑고요. 여기 직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전공을 구분해서 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배치를 받은 부서에서 어떤 사람은 시작을 나는 경영을 하고 뭐 회계를 하고 인사를 하고 해서 한 직무당 3년에서 5년 있으면 다 로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왜 종합직이냐고 한다면 회사에서는 자기네 회사에서 이제 임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기를 원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왕이면 약간 한 분야에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 두루두루 알아가지고 좀 이렇게 제너럴리스트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종합직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만약에 이공계 쪽이다라고 하시면 이공계 분야 종합직, 그리고 아니면은 인문 쪽이다라고 하면 일반 사무 쪽 종합직,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나중에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한번 체크 포인트로 지금 몇 개 적어 왔는데요. 보시게 된다면은 이제 뭐 졸업 전에, 지금 현재 재학생이신 분들이나거나 아니면 곧 입학을 하시게 될 분들 같은 경우는 졸업 전에 어느 정도는 목표를, 합격 내정을 어느 정도 전제로 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일본은 조금 특이한 게 경력자를 선호하더라도 5년 이상이 되는 경력직은 5년에서 한 7년 넘어가는 경력직은 솔직히 조금 일본 취업하기는 조금 어려우세요. 아니면은 아예 한 20년 이상이 되어서 일본에 있는 약간 좀 회사의 관리직으로 채용이 되는 경우, 약간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중간 쪽에 있는 계층이신 분들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일본 쪽은 아마 만약에 염두를 해 두신다고 한다면 좀 더 향후 더 먼 미래를 보시고 아마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 실력을 기르자. 해외에서 일한다고 해서 아무리 일본이 최근 뉴스에서 나오기를 일본어 못해도 상관이 없다. 그냥 일할 의지만 있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일을 할 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의사소통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보면은 뭐 네팔이라든지 뭐 베트남 이분들 들어오실 때 결국 다 들어오시는 조건 중에 하나가 현지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 보시고 면접 보시고 합격하신 분들만 들어오시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와가지고서는 우리 상급 사장님들이랑 직종 동료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나라 뭐 중국이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중남미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 언어를 어느 정도는 반드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지금 마찬가지로 외국어 실력을 반드시 키워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다 아실 것 같아요. 이미 여기 학교에 이미 다니고 계시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는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신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열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3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우리는 우리나라 국내 자기소개서 쓸 때는 막 되게 뭐 산소 같은 남자 막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되게 축약어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쓰면 오히려 쟤 뭐지 이상한 앤가 하고 오해를 받기가 되게 쉬워요. 일본은 그런 말 전혀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그런 약간 좀 수식어라든지 미사여구는 가급적 다 생략을 해주시고요. 자신의 이제 있었던 뭐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담백하게 적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이렇게 약간 간략하게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 이제 중남미 쪽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중남미 같은 경우는 워낙에 나라가 많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온 게 좀 취업자가 가장 많은 나라, 멕시코랑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고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한번 저희 쪽에서 한번 개척해보고 싶은 나라인 브라질,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조업이 기반이 되고 있다 보니까 주로 취업하시는 분들도 다 약간 제조업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 보시게 된다면은 제조업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실제로 기업체들이 진출해 있는 곳도 막 LG, 뭐 아니면 기아,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뭐 대우 말고 그 전에 동부대우인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도 진출을 해 있고요. 그래서 가전 쪽이라든지 자동차 쪽이라든지 쪽이 해서 제조업 기반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멕시코 쪽이 좀 뜨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인건비가 솔직히 좀 낮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기업체들도 중국이 이제 점점 워낙에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인건비가 오르잖아요. 그래서 중국보다 아마 멕시코가 최저임금이 조금 더 낮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있는 공장들이라든지 하는 기업체들도 멕시코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기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채용 절차 보면은 아무래도 제일 위에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똑같죠. 보시면은 이제 서류 보고, 면접 보고, 그리고 합격하면 그 다음 취업비자 준비하고, 그거는 똑같다라고 전형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멕시코도 취업비자 받기가 좀 쉬운 곳 중에 하나예요. 취업이 확정이 되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워낙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지원 자격도 굉장히 까다로워서 그 비자 발급받는 기간만 해도 뭐 3개월에서 6개월 아니면 좀 더 길면 더 길게까지 이루어지는 반면에 멕시코는 그래도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이제 어학인데 대신에 이제 중남미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익숙한 영어가 안 쓰겠죠. 그래서 요구되는 게 바로 스페인어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스페인어를 예전에는 예전 초창기 때는 스페인어 잘하는 사람들 위주로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스페인어 위주로 이제 뭐 주로 채용되는 사람이 직무랑 관계없이 스페인어를 잘하면 좀 많이 채용이 되긴 했는데 요즘 트렌드는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를 잘하면 좋기는 하지만 스페인어가 다소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직무에 대해서 좀 열정이 있으시거나 그리고 뭐 할 줄 아는 역량을 좀 많이 보이신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냥 채용해서 현지에서 어학을 익히도록 이렇게 좀 회사에서도 좀 배려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중남미 쪽, 특히 멕시코 쪽이나 이런 데 취업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이제 하다못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원서 쓸 때 지금 다 어느 정도 자격증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 이제 막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나 모스 자격증 있다라고 했을 때 현지에서 모스 자격증을 알까요? 모릅니다. 차라리 이제 그거를 자기소개서에다가 나는 뭐 엑셀 작업을
할 줄 안다. 차라리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훨씬 더 이제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약간 선호하시는 분들이 컴퓨터 잘 다루는 분을 선호하시고요. 그래서 일반 사무직종 같은 경우에도 뭐 경영이나 회계, 뭐 물류, 무역 이런 데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다 컴퓨터 만지고 엑셀 하시잖아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하시는 정도로만 하고 가셔도 멕시코에서는 우수인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 정도 할 줄 안다라고 해서 녹여주실 수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기 적어온 게 지금 중간관리자라고 좀 적어온 게 있습니다. 중간관리자가 뭘까요? 말 그대로 가운데 있는 걸 말하는데요. 지금 제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반적인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공장에서 생산 라인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현지 사람들이에요. 멕시코의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관리자로 있으신 분들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어떤 분들이냐? 국내에서 이미 국내 뭐 대기업에서 어느 정도 한 10년 차 이상 정도 근무를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현지로 파견 나간 분들이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아무래도 내가 뭐 중남미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 스페인어라든지 이런 게 좀 서투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완충제 역할인 사람들을 찾습니다. 바로 그게 중간관리자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게 좀 특이하긴 하지만 신입이지만 중간관리자로 취업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래로는 이제 멕시코 현지 직원들을 좀 이렇게 현지 직원들이랑 의사소통을 하고 위로는 한국 사람들과 약간 한국 보스들과 이제 좀 하는 업무다 보니까 신입이지만 신입이 하는 일을 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하게 된다면은 보통 처음 시작하는 게 아마 드라마 미생이나 이런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뭐 복사를 한다든지 뭐 간단하게 회의 자료를 정리한다든지 이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중남미 쪽을 가시고 그쪽을 좀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뭔가를 좀 더 해보고 싶다. 나는 신입이지만 조금만 그래도 업무 익힌 다음에 바로 내가 뭔가를 좀 사업을 기획해보고 싶고 이끌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남미가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가신다라고 한다면 중간관리자로서 사람을 다루는 위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관리자로서 이제 봤을 때 밑에 이제 멤버들을 다룰 수 있는 사람 다루는 스킬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위에 있어서는 또 바로 윗사람을 대하는 법에서 두 가지 다 배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간관리자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그 무역 쪽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 경영 쪽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무역이나 물류 쪽 하고 싶은데 무슨가 방법이 없을까요? 하는 분들이 계신데 무역 물류 쪽 같은 경우는 스페인어보다는 실제로 취업을 했을 때 영어를 좀 더 많이 써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거기 멕시코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주 거래처가 바로 막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는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복숭어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만약에 나는 좀 뭔가 좀 해보고 싶다. 근데 경영이야. 근데 스페인은 좀 다른 좀 중남미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스페인어 어느 정도 조금 한 중간 정도 하시고 대신에 영어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면접을 보실 때도 영어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셔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또 물류하신 다음에 한 몇 년 있다가 뭐 다른 곳으로 또 이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거 살려서 또 뭐 다른 국가,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네, 그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번역 및 통역사. 이거는 이제 요새, 이거는 아직도 지금 현재 찾고 있는 직종 중에 하나고요. 대신에 여기는 스페인어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겠죠. 네. 지금 이제 체크 포인트 한번 보실게요. 대신에 이제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현지 문화 적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워낙에 흥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굉장히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나는 그 회사에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 직장인이 멕시코 동료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아요. 말도 없이. 10시가 되고 11시가 돼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전화가 와서 미안해, 나 오늘 생일이야. 출근 못해. 띠 끊어요. 근데 멕시코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러면서 막 화가 나잖아요. 근데 멕시코는
아, 그래? 생일?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선 다 용인해주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워낙에 이제 팽배해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같이 일하는 한국 사람들은 속이 터지죠. 왜냐면은 당연히, 내가 오늘까지 뭘 하기로 했어.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줘야지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생일이라고 안 나와.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서 아, 나 오늘 늦잠 자서 못 나갈 것 같아. 티 꺼놔봐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죠? 근데 멕시코는 그런 문화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에 좀 익숙해지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좀 익숙해지지 않다라고 하시면 돌아오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문화랑 너무 안 맞아. 그래서 나는 오히려 한국에 있는 게 낫겠어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현지 문화에 그냥 바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페인어는 요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선택인 분야로 좀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특히 네, 조금 스페인 쪽은 지금 이쪽은 좀 가장 많이 사람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치안이 좀 많이 좀 위험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작년에 같은 경우 어떤 분이 이제 그 멕시코에 있는 대기업 이제 현지 법인에 합격을 하셨어요. 여자분이셨는데, 근데 이제 축하드린다. 혹시 뭐 지금 언제 나가시냐 하더니 한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죄송해요. 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치안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너무 걱정을 하셔서 저는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해서 결국 안 간 케이스들이 한 몇 건 있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멕시코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해서 현지에 있는 저희 그 해외 취업 사업을 통해서 나가신 분들한테 또 여쭤봤었어요. 진짜 위험하냐, 정말 위험하냐 라고 했는데 위험하지 않는 건 아니래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대신에 그 지역만 좀 피해 다니신다면 어느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보통 국경지대인데요. 국경지대 쪽에 만약에 혹시라도 채용 공고가 올라온다라고 하시면,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저희가 공고를 올리더라도 지원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되게 일단 내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올라오시는 건 지원하지 마시고 가급적 안전한 지대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은 곳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번 보실게요. 멕시코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연봉 수준을 좀 적어왔긴 했는데 국내 대기업보다는 낮고 중소기업보다는 높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실제로 중간관리자로, 만약에 아까 제가 자꾸 제조업 중간관리자로 말씀을 드리는데 중간관리자로 취업을 하게 되면 연봉 수준이 3,000에서 3,500 사이, 신입 기준이에요. 경력자는 아마 경력 받아가지고 더 올라갈 거고요. 그 정도로 받게 되는데 이 금액이 우리나라에서는 봤을 때 나쁘지 않지만 그렇다고 높은 금액은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멕시코에다가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밥값 얼마 듭니까? 점심시간에. 점심에 막 밥 먹고 뭐 하고 하다 보면 하루에 1, 2만 원 쓰는 거 너무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자취하거나 하면 월세 나가고 뭐 하고 하면 실제로 통장에 입금하는 금액이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러니까 좀 제가 멕시코 약간 빠순이 같긴 한데,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을 받으시면 거의 상위권 안에 속하는 정말 상류계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단 지불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좀 좋은 지불 해줘요. 그리고 근데 사택을 내가 들어가기 싫다라고 하면 주거비를 또 줘요. 이 월급이랑 별개로.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생활 물가 같은 게 저렴하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세이브 되는 돈은 좀 더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금액으로 집을 구해도 멕시코 같은 데는 뭐 정원 있고 뭐 개인적인 뭐 풀장 있고 막 이런 집을 구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집 구하기 서울 안에서는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더 대신에 좀 멀리 가긴 하고 좀 낯선 곳에서 고생은 하지만 그래도 좀 풍족하게 살고 싶고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남미 국가는 추천드리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월급 실수령액은 제가 200만 원대 내외라고 했는데요. 저거 말고 이제 기타 부수적으로 나오는 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 중반 정도가 실제 실수령액 정도가 되고요. 경력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 따라서 아마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 같은 게 보시면은 있는데, 복리후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보면은 4대 보험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4대 보험이 있는데, 멕시코 같은 경우는 보험이 아마 11개? 맞죠, 교수님? 네. 11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한테 생각보다 굉장히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 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내가 또 가서 월급을 떼이는 게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염려는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이제 뭐 사회보험 있고, 그리고 연말 되면은 이제 연말 보너스라고 한 10여치를 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거기 쪽으로 취업하시는 분들은 그때를 이제 계기 삼아서 중간에 한국에 왔다가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이제 이 정도 시간이면은 솔직히 좀 나라 좀 건너서 다른 데 가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아니면 더 밑에 있는 국가라든지 해서 휴가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숙식 지원해주고, 그리고 이제 한국 갔다 오겠다라고 하면 항공권도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거 다 세이브하고 하면 나쁜 조건은 아니다. 단지 조심해야 될 거는 뭐다? 치안 하나는 조심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건 저희가 뚫고 싶은 곳이긴 한데, 실제 브라질은 채용 공고가 좀 아쉽지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브라질은 중남미 중에서 좀 특이하게 포르투갈어를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내에서도 포르투갈어를 하는 사람을 찾기도 힘들고, 브라질 쪽에서도 이제 뭐 한국 사람을 채용하고 싶지만 포르투갈어를 못하니까 또 채용하기 어렵고, 약간 조금 이게 미묘한 관계에 있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취업 유망 분야가 지금 제가 적어온 저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5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취업 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은 어쨌든 계속해서 연장 가능하다. 어쨌든 이렇게 간략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브라질은 요 정도로 보시겠고요. 네, 네. 그래서 중남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본이랑 좀 다른 점이 있죠. 일본은 제가 아까 공채라는 문화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중남미는 보시면 수시 채용. 이거는 뭐 미국이라든지 뭐 캐나다,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수시 채용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남미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공개 채용뿐만 아니라 추천으로도 채용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많이 활용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여기 외대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를 적어왔는데요. 아무래도 관련 학과 홈페이지 통해서 이렇게 선배가 연락을 해서 채용 공고가 올라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선배도 학교 이제 후배들 중에 괜찮은 일자리 있으면 더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기 외대뿐만 아니라 뭐 저기 부산에도 그렇고 뭐 다른 뭐 관련 학과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는 것도 취업 정보를 얻으시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된다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인을 채용하는 부분이 한국인이 현지인보다 3배에서 5배 정도 좀 더 많다고. 근데 이게 모든 직종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좀 트렌드한 게 좀 떠오르는 곳 중에 하나가 신혼여행지나 뭐 휴양지로 이제 칸쿤이 많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설명회를 다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손 드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저 칸쿤에서 일하고 싶은데 혹시 돈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데, 칸쿤에서 일을 하시게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럭셔리한 생활 하기 조금 힘듭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거기 휴양지 쪽으로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한국인 법인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일반 큰 호텔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나 멕시코인이나 외국인인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현지 급여로 채용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호텔 쪽 분야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다. 근데 나는 꼭 칸쿤을 가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즐기러 갔다가 오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아무래도 깨끗한 자연, 그리고 뭐 자연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되게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강점이기는 한데요. 거기 가서 내가 혹시 돈을 조금 더 모아오겠다라고 하시기에는 관광지 분야 쪽에서는 한국인은 좀 돈을 벌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는 점, 그것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지금 중남미랑 일본 쪽으로 위주로 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나라 두 개로 가지고 왔다 보니까 아마 뭐 나는 뭐 미국을 가고 싶은데 나는 뭐 유럽이나 영국 쪽에 관심이 많은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국가들도 이제 이거는 공통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그쪽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 아니면은 나는 해외 취업에 대해서 이런 걸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 요거 스텝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총 5가지 스텝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마 1번, 2번 그리고 좀 길게 봤을 때는 3번까지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외 취업할 때 가장 힘든 게 정보를 구하기 힘들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와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학기 중에 올해 해가지고 찾아가는 해외 취업 설명회 같은 거를 진행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근데 저희가 학교를 다 직접 찾아다니면서 했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께서 특별히 요청하셔서 이제 제가 이렇게 다행히 운 좋게 나가게 된 거고요. 올해는 저희가 대신에 지역별로 채용 설명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한 2번 정도 있을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거는 일정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또 월드작 쪽으로 해가지고 공지를 올릴 예정이에요. 그거 확인. 그래서 이제 거기 통해서 이제 뭐 취업 비자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해서 간략한 정보 수집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거 나라별 지금 보면은 국가별 취업 전략 설명회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특화, 그리고 일본은 일본 특화,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별로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강사분들 섭외를 할 때도 아무래도 학교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뭐 대사관, 현지 대사관 직원들과 뭐 화상으로 연결을 해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다 현지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얻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설명회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시면 되고요. 그만큼의 그걸로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월드작 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관련 정보를 다 보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지난 정부죠. 지난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이 되고 이번 정부에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 테마가 있기 때문에 해외 취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게다가 이제 정부에서 기조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취업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해외 취업하면 어디를 방문해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 좀 하나의 루트를 만들자라고 해서 약간 허브 역할을 해주는 곳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월드잡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뭐 다른데 뭐 코트라라든지 아니면 무역협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해외 취업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 뭐 정보라든지 뭐 설명회, 뭐 행사 정보 같은 것들은 다 지금 그쪽으로 넣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국가 정보 그리고 뭐 취업 동향 같은 거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까 그 홈페이지 말씀드린 거에 들어가셔서 해외 취업 가이드북이라는 거 한번 쭉 보세요. 저희도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직무가 이렇게 한 직무를 계속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전보돼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한번 이제 그분들이 읽으셔야 되는 이제 지침서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가이드북 같은 걸 할 때 다 이 책을 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실무를 진행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그래도 책이 잘 쓰여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건 지금 교보에 만약에 가시게 되면은 이거 한 권에 한 2,000원씩 사셔야 돼요. 혹시라도 만약에 시간 되시거나 한다면은 뭐 선릉에 저희 사무실 들리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이건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그거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이북으로 보시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홈페이지 활용하셔가지고 보시고 필요한 정보 체크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책은 지금 이게 개정판이 작년 말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개정판 버전은 홈페이지에는 올라가 있는데 책은 지금 저희가 아직 안 나온 상태여서 2월이나 3월 달 정도 돼야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요청해 주시면 그건 따로 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K무브 지금 스쿨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알선, 사후관리 요것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취업을 나중에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크게 알선과 연수 과정으로 나누어집니다. 알선은 뭐고 연수는 뭔가요? 알선은 바로 이제 지금 국내 취업 준비하듯이 뭐 잡코리아라든지 인쿠르트 이런 사이트 들어가서 내가 직접 지원하는 경우가 지원하는 약간 좀 그런 절차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대신에 알선이란 용어를 쓴 이유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해외 취업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일자리가 있으면 직접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써보실래요? 라고 해서 먼저 연락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알선이란 용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연수 같은 경우는 선교육 후 취업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직무 분야에 대해서 약간 좀 전공 분야랑 직무 분야를 약간 턴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좀 낯선 직무 분야로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 회사에서 어떤 직무를 하는지 좀 되게 막막하시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해외 취업과 관련돼 가지고 뭐 관련 직무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거 플러스 알파로 언어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직무 교육 뭐 몇 시간, 언어 교육 몇 시간, 그 다음에 그 교육 다 끝나면 취업 알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IT 직종이 좀 많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일반 좀 기획 사무 쪽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중남미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까 취업자들이 좀 적다 보니까 과정 개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관련된 직종은 중간 관리자 쪽으로 좀 많이 되고 있고요. 이제 대신에 그쪽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 쪽 하나랑 그리고 민간 기업 쪽에서 이제 중남미 쪽은 이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인기가 많아서 이제 지원하신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좀 지원자가 많다라고 하면 면접을 봐요. 그래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합격률을 내가 좀 그래도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팁을 드리자면 모집공 연수 기관에서 이런 과정을 대해서 교육과정 지원자를 찾습니다 라고 했을 때 초기에 지원하십시오. 실제 작년에 이제 뭐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지원자 받을 때 스페인어 잘 못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스페인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스페인어 잘 못해도 이 교육과정 통해서 언어 역량 키워서 취업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접수 마감일이 다가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때는 스페인어 잘하는 사람으로 뽑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원을 하시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가급적 앞쪽에 그나마 지원자들 없는 시기에 그때에 노려가지고 지원해줘서 미리 면접 보시고 합격권 받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겠고요. 네, 그런데 이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교육비 많이 들잖아요. 이것도 결국 다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드려요. 근데 이게 조금 제가 지금 슬쩍 봤는데 지원 받으실 분도 계시고 지원을 받긴 조금 애매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쪽에서 하는 사업들 자체가 아무래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나이 제한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만 34세가 넘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이 지원금이 조금 지원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생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내가 이 돈을 다 교육비를 부담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까지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800만 원 장기 그리고 단기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만약에 이거 다 해가지고 다 취업을 했어요. 이제 어디에서나 아무래도 새로운 곳에 이동을 하거나 사회초년생으로서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가장 많이 드는 게 초기 정착 비용이 가장 많이 들잖아요. 정부에서 참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내 취업한다고 해서 돈 주나요? 안 주죠. 수고했다고 돈 안 주잖아요. 근데 해외 취업은 수고하셨다라고 해서 돈도 줍니다. 이게 얼마를 주냐? 약간 뭐 팔로 본 사람 같긴 한데 보시게 되면은 좀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800만 원, 한 400에서 800만 원 사이 정도로 해가지고 돈도 지원을 해줘요. 800이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한 2000 중반이나 3000대에 취업처를 갔어요. 근데 내가 800만 원 지원 국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 그것까지 좀 이렇게 가만하면 거의 내 연봉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3,800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실제 정부가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지금 이제 이거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선진국 분류된 데랑 그리고 그거 아닌데 기준으로 해서 지원금이 나뉘는데요. 이제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미국이라든지 사람들 뭐 캐나다, 뭐 요런 일본 요런 데 같은 경우는 400만 원이고요. 중남미라든지 동남아시아 쪽이라든지 요런 데 같은 경우는 8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드리고 있어요. 이거 근데 한꺼번에 드리냐? 네, 이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가장 많이 드리고, 그러니까 한 달, 그리고 6개월, 그리고 12개월 이렇게 됐을 때에서 총 3회로 나눠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요. 그래서 가급적 그래도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여러분들에게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 요거는 미리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굳이 저희 사업을 통하고 나가지 않으셔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대신에 다만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 저희 회원가입은 꼭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회원가입 되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관련 정보 가지고 와가지고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데 알아서 스스로 하신 분들 중에서 이미 뭐 출국하신 다음에 정부에서 이런 거 해준다더라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나중에 준비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가입은 반드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설명에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 박람회가 있습니다. 지금 좀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이쪽도 관심이 많은데 이건 좀 없어서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달만 기다리십시오. 아메리카 대륙 정보박람회라고 해서 3월 달에 하게 될 예정인데요. 미국, 캐나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이잖아요. 멕시코 해가지고 총 3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조만간 지금 정보박람회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름 인기 강사를 지금 섭외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성공이 되면 누군지 한번 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람회 보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정보박람회로 해서 크게 하는 게 일본 해서 그렇게 2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나머지 박람회 같은 경우는 약간 현장 면접도 같이 이루어지는 박람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취업 준비하거나 취준생분들한테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면접 합격하면 일단 안 가더라도 면접은 보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냐면은 실전만큼 가장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오시는 분들한테는 행사 이런 거 있으면은 무조건 가서 안 가더라도 일단 면접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단 국내 면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기회가 있는 편인데 해외 면접은 화상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런 박람회 같은 경우는 현지 인사 담당자가 직접 국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국내에서 바로 이렇게 면대면으로 면접을 보는 거라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취업은 하지 않을 거라 하더라도 이런 거는 한번 꾸준히 참석하셔서 분위기는 어떻고 면접 한번 이런 나라는 이런 식으로 면접을 하네? 아니고 이런 나라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네? 하면서 약간 좀 감 익히시는 차원에서 가시는 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박람회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아카데미라고 해서 운영하는 게 좀 있어요. 지금 여기는 워낙에 어학을 다 하니까 어학 코스는 조금 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게 뭐 승무원 채용 관련해가지고 요새 뭐 지금 홍콩 쪽이죠. 홍콩 캐세이 퍼시픽에서 항공사 승무원을 채용한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약간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약간 그거 대비방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 현지 관련된 이제 항공사 멘토분들 섭외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면접 컨설팅 이런 것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각각 이력서 첨삭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민간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그런 거 첨삭 하나하나가 다 돈이다 보니까 저는 정보사업 많이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을 때마다 확인하시면서 조금씩 면접 자소서 미리 다듬어 놓으시면 나중에 취업하실 때도 훨씬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라고 하면은 지금 월드자 플러스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뭔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 아니면은 뭐 나는 이제 지금 여기서는 조금 애매하지만 뭐 나중에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상담 같은 거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서 여기 들어오셔서 지금 저희 쪽으로 되어 있는 거 상담 신청 직접 하셔가지고 저희랑 면대면으로 해가지고 신청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 나라에 대한 정보라든지 구인처라든지 실제 취업 동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더 약간 과외받듯이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정부 사업이랑 저희 쪽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슬슬 끝날 시간이 되어 가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만한 거 요거 하나만 하고서는 이제 끝내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미 지금 어느 정도 본인의 길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이제 나는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그리고 이렇게 뭐 나는 앞으로 어떤 직종으로 해야 될지 약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제 특히 직종 먼저 선택하시는 분은 저는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려요. 이제 언어야 배우면 되는데 직종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내가 평생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재미있어 하고 내가 좀 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직종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언어라든지 국가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미 어느 정도 갖추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종이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언어는 어떻고, 아니면 나는 지금 경력이 이쪽 업무에서 어느 정도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조건으로서 나갈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아니면 나갈 수 있는 나는 이건 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여기에요. 그럼 여기 갭을 메워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하는 시간 가지시면서 좀 이제 방향 설정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취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특히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이제 조금씩 되어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나갔다 들어오면은 나가서 정착하면 다행인데 돌아올 경우를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리스크가 좀 큰 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갔다 돌아와서 잘 다니고 있는 직장 그만두고 해외 쪽으로 갔다가 정착이 안 돼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국내에서 구직 활동을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어느 정도 좀 시간을 가지시고 좀 진중하게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갔다 오셔서까지도 좀 염두에 두신 상태에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미국을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은 워낙에 가고 싶어 하시긴 많이 하세요. 근데 미국에서 정착을 할 수 있냐? 실제로 봤을 땐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이 현지에서 계약을 나오더라 하더라도 지금 취업이 안 돼서 다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는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가셔서 정착을 할 생각인지 아니면 자신의 커리어 개발을 위해서 가려고 하는 건지 반드시 물어봐요. 근데 그게 아직 설정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 먼저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국가 사전답사는 기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멕시코 그 문화. 그건 경험해보지 않으시면 모르잖아요. 근데 워낙에 멕시코 같은 경우는 머니까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긴 한데, 아까 제가 근처 카페에서 이제 검색을 좀 해봤어요. 여기 혹시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뭐 어학 지원 과정이 없나 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교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교수님. 그죠? 그래서 그거 활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다니시면서 그리고 현지 문화도 같이 익히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교환 프로그램 해주시면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렇게 갔다 오시는 분들이 또 가시는 분들도 많고 가서도 적응을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그래서 중간에 1년 미만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거기에서 정착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중남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이직이 좀 그러니까 약간 좀 연봉 점프를 해서 3년이나 5년 단위로 이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분들이 하시는 게 뭐냐면 창업을 좀 많이 하세요. 다니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구나. 한국에는 있지만 여기에는 없는 것들 생각하면서 창업해가지고 약간 대박 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지 쪽 해가지고 뭐 현지 문화라든지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의 좀 약간 탐험한다라고 하는 걸로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글로벌 마인드 인자는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갖추고 계셨으리라고 생각되니까 넘기겠고요. 그 다음 이제 뭐 설명회나 박람회 참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현지에 오게 되면 현지 담당자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 아마 조금이라도 명함교환 같은 거를 하시면 아무래도 현지 정보 같은 거라든지 뭐 아니면 나를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 쌓으시는 것도 좋고요. 그게 아니면은 마음 만든 분들끼리 약간 좀 소모임 같은 거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어학 공부를 하셔도 좋고 해서 이제 여기 지금 외대 안에서 하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외대도 하시고 뭐 다른 외부적인 것도 같이 하셔서 서로 이제 다른 관점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모임 같은 것도 좀 많이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지금 준비해온 거는 지금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혹시? 네. 동남아시아 쪽 취업 설명회는 예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 제 머릿속에는 지금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홈페이지 그게 저희 지금 일정 계속 짜고 있는 중이라 일정 확정되면 올릴 예정이에요.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그러면 없으신 걸로 봐서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긴 시간 지금 부족한 설명이나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우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